네, 저널리즘 시네마 비딩어게인 시즌2 이번에 나이트크롤러와 3빌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하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화에 대해 엄청 밀도 있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장면 하나하나가 얘기거리가 다 될 정도로 엄청 풍부한 레이어를 쌓았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3빌보드에서 광고 그 3개가 결국 영화 말미에는 살인을 계획하러 가는 장면으로까지 끝나게 만드는데, 강간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분노를 안고 세운 광고가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현장으로 관객을 끌고 가면서 마무리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 두 분은 이런 모습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 뭐 이렇게 상상해 보신 게 있는지, 진짜로 이 밀드레드와 마마보이 경찰 딕슨이 그 용의자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아이다호까지 가서 찾은 다음에 진짜 죽였을까? 정말 사적 제재를 가했을까? 아니면 그냥 가던 길에 아닌 것 같아 하고 돌아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닌 것 같은 건 그들이 가다가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결론은 이들도 정해두지 않고 가는데, 얘기가 가면서 결정하자고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영화 내내 밀드레드가 취해왔던 스탠스이기도 해요. 그냥 뭔가 이게 뭐 어떤 결과를 낳을까, 내 행동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대신에 지금 당장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게 뭐 불법이든 뭐 상관없이. 그래서 가다가 돌아오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저도 그래서 둘의 성격, 일단 성격이 둘 다 빠꾸가 없고 뭔가 일단 되게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물불 가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죽였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뭔가 죽이고 나서 돌아오는 일에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괜히 어쨌든 이 사건이랑 직접적인 관계도 아예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은 또 아니란 말이죠. 범죄는 일으킨 사람이고. 근데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적 제재를 취해서 그냥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게 뭔가 또 다른 생명을 어쨌든 죽이는 일인데, 과연 우리가 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죽이긴 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여태까지 그런 사회에서 꾹꾹 참아왔던 그런 화나 이런 게 뭔가 그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았을까? 저는 가다가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근데 저도 죽였으면 하거든요.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고 괜히 그 사람을 영화에 등장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상식적인 감독이라면 그 사람이 범인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거는 얼마든지 안 일치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시신을 태웠었고, 막 불에 탄 그 사진이 막 나오잖아요. 피해자 시신을 태웠지,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고 하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범인이 자기 DNA가 검출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범행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떤 뭐가 문제가 있거나 착오가 있어서 그 경찰이 짚어내지 못한, 그래서 DNA가 일치하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사실. 그리고 왠지 딕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끈질기게 DNA 그 검사 결과를 듣고도 진짜 그 사람 초범 뭣도 아니냐, 전과 기록도 없냐 이렇게 캐물었던 것 같아요. 자기 경찰 생활 몇 년을 했는데 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하는 게 그 성범죄 기록은 있어, 이렇게 강간범이기는 해. 그 안젤라를 영화 속 피해자를 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강간범이긴 해 하고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다른 등장인물들이 하고 감독이 말을 건넨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진짜 사적 제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결국 그 며칠간의 시간 동안 깨달은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고,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건 사랑이다라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 두 사람한테는 그 말이 꽤나 묵직하게 다가온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가장 존경하던 동료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이기도 하고, 가장 미워했던 남편의 내연녀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한 말이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밀드레드가 가면서 생각하자 한 것 같아요. 이 여지를 남겨두려고. 지금 여기서 아니 가서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걷어들이기가 좀 뻘쭘하잖아. 그래서 그걸 열어두고 싶어서 가면서 생각하자 이랬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밀드레드가 처음에 딕슨한테 근데 말이야 너 괜찮아? 이거 맞다고 생각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지금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 행동인지 그래서 물어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 죽이면 오히려 좀 연출 오도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나. 보통의 사건을 다룬 영화들은 결국에 그래서 용의자가 누구고 범인이 누군데 그거를 쫓아서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 사건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투쟁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힘든지에 집중을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밀드레드가 그동안은 혼자 가면서 결정해 왔는데, 이제는 딕슨이라는 정말 기묘한 동행이지만 어쨌거나 동료가 생긴 거니까 약간 그런 변화 자체를 보여준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딕슨이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죽이러 가자는 제안을 할 때 전화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총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밀드레드의 어떤 리액션이나 답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자기한테 총구를 겨누려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하죠.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 안젤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강간범은 맞다. 그럼 그 같이 가자는 말이 이렇게 되게 퀴즈처럼 단계별로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흥미로웠고, 근데 그 제안을 한다는 거 자체가 딕슨도 이 일련의 어떤 자기 경찰로서의 자기 일에 그 같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워낙에 좀 평판 좋고 인격적으로 그나마 자기보다는 훌륭한 그 윌럽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크게 자기가 뭔가를 막 고민하고 막 이럴 일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무리 봐도 자기는 얘가 범인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밀드레드와 의논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기묘한 동행을 낳은 게 아닌가. 자, 그러면 나이트크롤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뉴스 가치와 정말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뉴스거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체 뭘까, 이 영화 안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청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불안감을 자극하고는 멘트를 계속 반복해서 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도 이 사건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범인들은 지금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이거를 진짜 그 시간 안에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니나가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불안감을 자극하면 당연히 시청자들은 그 지역에 사니까 볼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그냥 시청률을 위한 모든 것. 그래서 저도 보면서 언론은 뭔가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언론의 역할은 뭔가 병든 사회를 조금이나마 이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로 조금이나마 이렇게 개선하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알려주거나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되려 반대로 오히려 그런 병적인 사회를 언론이 더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해서 되게 일부러 뭐 부자 동네, 맞아. 뭐 이런 안전한 거, 동네. 안전한 동네 이런 거를 되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뭐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키워드나 소재 같은 걸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더 뭔가 개연성 있는 척 하려고 그런 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반대의 언론을, 내가 아는 것과 반대의 언론을 여기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구나.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의 언론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지역 방송국이 많은가 봐요. 지역 방송국이 많으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 또 쉽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시청률 싸움으로 번진 게 아닌가 싶었고, 비슷한 의문이 들었던 게 쓰리빌보드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광고판이 좀 화제가 되니까 바로 그 지역 뉴스에서 되게 이 광고판을 걸게 되기까지 어떤 맥락을 시청자들한테 전달해 주거나 이 광고 게재를 한 밀드레드의 뭐 입장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막 이거 왜 보셨어요? 뭐 이거 그러면은 서장 저격한 거예요? 막 이런 저급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 지역 방송국 사람들 등장하는 게 그 뒤에도 막 그 서장이 자살했을 때도 괜히 막 그런 멘트를 넣잖아요. 광고판 때문일 수도 있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굳이 거기 찾아가가지고 네. 광고판 앞에서. 그거야말로 이제 우리 뮤즈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봐. 광고판 때문에 우리 괜찮은 서장만 목숨을 달리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역행시킨다는 느낌을 받았달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을 일삼고 있는 거지? 지역 방송국이? 지역 방송국에 기대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또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쓰리빌보드에서 그 밀드레드가 7개월이 되도록 말도 없더니 광고판 세우자마자 연락이 지겹게 온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여기 그 광고판에 새겨진 워딩 자체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네. 죽어가면서 강간당했다. 근데 사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좀 잊기가 어려운데, 잘해야 하루에 2초나 잊고 살까 하는데 더 생각하라고 이 광고판이 등을 떠민다. 근데 알아야 좋을 것도 없고 참기도 힘들다. 자세한 내용은 알고 싶지도 않은데 대형 광고판 대문짝만하게 마지막 순간이 자세히 쓰여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밀드레드가 이목을 끌수록 해결될 확률도 커진다. 그게 정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크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현실에서도 그런데 피해자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조금의 해결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론 윤리상으로는 이렇게 자극적인 거 만들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면도 현실에서는 좀 복잡하게 있다는 점을 쓰리빌보드에서 잘 보여줬다 생각했어요. 그 쓰리빌보드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면과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준 면면들이 물론 이제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라는 거에서 차이가 있지만 나이트크롤러에서 루이스가 뺀질뺀질한 얼굴로 포장하는데도 쓰이기도 해요. 이 사건을 왜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 촬영하기 급급했냐. 이런 거 빨리 많이 알려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뭐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고 막 해결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밀드레드와 루이스가 같은 발화를 했어도 무게 전혀 다르고 본질도 다르지만 이게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진짜 복잡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그 광고라는 게 사람 이목을 끌고 결국에 막 문제 해결까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가준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영화에서 2시간 내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시카고 뮤지컬이 되게 요즘에 좀 알고리즘에 많이 떠가지고 많이 보게 되는데 알고리즘이요? 그래서 그 영화도 봤거든요. 시카고 영화도 봤는데 그것도 블랙 코미디더라고요. 그 영화도. 그런 걸 좋아하네. 잘 감지하네. 거기서 변호사가 이제 한 사람을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을 변호하는 장면에서 그 복화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복화술하는 장면이 비유를 한 거래요. 재밌게 비유를 한 건데 그게 1920년대 시카고의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거리, 뭔가 자극적인 기사에만 되게 집중해서 그것만 기사 쓰고
뭔가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그 범죄 질이 더 안 좋은 것만 뭐 보도하고 그래서 뭐 더 자극적이고 그런 범죄들을 자꾸 찾으러 다니고 그 변호사가 거짓말로 그 여자를 선임해서 이제 거짓말로 변호를 하는데 그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비유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920년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뭘까? 결국에는 더 자극적인 거를 아직도 찾고 그 뉴스에서도 나이트클로러 뉴스에서도 계속 보여주기 전에 뭐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거니까 주의하세요. 이 말을 계속 넣으라고 하는데 그 말만 넣으면 단가? 그 말을 넣을 거면 그냥 그런 장면을 빼면 되잖아. 그 장면을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이런 그 표현 방식의 차이인가? 글기사와 뭐 방송 뉴스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글로 읽어서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바로 눈에 직접 보여주면 그거에 빨리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더 자극적인 거에 매달리는 걸까? 사실 저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기사가 왜 이렇게 자극적이야 라고 느낀 적은 많이 없거든요. 물론 있긴 있었지만. 근데 영상은 늘 특히 이제 조금 신뢰도가 낮은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뉴스 리포트들은 그래서 뭐 왜 CCTV 저 범죄 현장만 보여주고 끝이야? 이게 1분 30초의 가치가 있어? 라고 느낀 뉴스 리포트들이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방송 뉴스는 아무래도 좀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잖아요. 신문 기사에 비하면은, 글 기사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뭔가 되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빨리빨리 전달하려는 거는 그 방송 뉴스의 뭔가 힘이고 그 방송 뉴스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방송 자료 그림이 약간 너무 좀 적나라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고 그런 사건을 전달하는 거는 분명히 시민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전달하는 일은 맞는데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 이제 수위를 좀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제 방송에서는 좀 더 각별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방송 뉴스는 접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사실 방송에 더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좀 다 보여주는 저널리즘을 표방하기 위해서 OTT로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가감 없이 다 보여주는. 그래서 문제를 더 해결을 촉구하는. 근데 그게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형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예전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였던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그 PD가 MBC에 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라는 환경으로 옮겨와서 좀 뭐 제약이 덜해졌으니까 이런 것도 소재로 채택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시간과 뭐 돈을 들여서 이런 시리즈를 만들 수 있었겠구나 하는 1차적인 이해는 됐어요. 근데 보면서 약간 당연히 어쨌든 이제 구독자, 시청자, 대중의 이목을 끌어야 하니까 들어간 장면들이겠지만 공영방송, 뭐 KBS나 MBC였으면 나오지 않았을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료 화면으로든 아니면 뭐 인터뷰, 대화 중에 나온 말이든. 그래서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엄청 흥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막 2차, 3차 보도들도 막 나왔었고, 물론 그게 뭐 어떻게 막 마무리가 깔끔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파장을 낳은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널리즘을 잘 구현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치만 어떤 우리가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방송국, 뭐 지상파, 공영방송 이런 것들이 그래도 목숨을 부지한다는 표현도 죄송합니다만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이유가 최소한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공익성이라는 그 선을 지켜주기 때문인 건데 그게 사라진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OTT 환경으로 넘어간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넷플릭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에요. 넷플릭스에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건 확실하죠.
근데 과연 그게 그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그 다큐를 보는데 진짜 기깔나게 재밌어요. 계속 자극적인 얘기들이 나오니까. 근데 결론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전시만 한 느낌? 저는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그때가 그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 가해자가 정당한 판결을 받으려면은 최대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려면 선동적이어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PD나 제작진들은 조금 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검열하고자 하는 면도 있었는데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는 게 해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하는 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참 복잡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피해자의 입장은 이해가는데 근데 제작진은 사실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고 방송 윤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아예 책임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방송 화면에서 뭐 이런 성폭행 장면을 묘사할 때 그 뭐 사용한 도구를 암시하는 화면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상상력을 불어일으킬 만한 연출들이 많고 이거는 사실 연출적으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는 그렇다 치고 제작자들의 책임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랑 동시에 넷플릭스에서 좀 해외 다큐 중에 체조 선수들이 그 물리치료사인가한테 받은 지속적으로 성추행이나 이런 걸 당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피해자가 상황 묘사를 해요. 상황 묘사를 하는데 뭔가 뭐 재현 장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법정에 앉은 가해자의 얼굴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음성으로는 피해자가 이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뭔가 그렇게 쓸데없는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게 담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사실 여러 다큐들이 지나갔는데 성범죄를 방송이 다룰 때 이렇게도 다룰 수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 다큐를 보면서. 근데 그게 어디에 그 제작자 본인이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리는 항상 제작자가 좀 더 선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길 기대할 그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래도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방송국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공익적 가치가 뭔지 알겠지. 그래도 선함을 중시하겠지라는 내가 왜 그걸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인터넷도 뭐 워낙 잘 발달돼 있고 되게 만약에 어디서 사고가 났다 하면은 그 사고 영상들이나 뭐 관련 CCTV나 뭐 블랙박스 영상들이 이미 인터넷에 많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방송에서까지 굳이 그래야 하냐라는 거죠. 그거 방송국이 이런 사적인 뭔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이나 이런 거랑 다르자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방송국일 건데 오히려 지금 방송국은 그런 영상을 사서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뭐 동의를 받고 그런 거에서 좀 이게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쓰리빌보드에서 사실 그런 끔찍한 그 동네에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그 사건을 일단 뭐 보도를 하겠죠. 그 지역 방송국들이 뭐 신문사에서도 기사를 막 내고 했겠죠. 1차 뭐 그건 오케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 이런 걸 팔로잉하면서 그거를 소식으로 진짜 뉴스로 전해주고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밀드레드가 지금 분통 터져 하는 거 보면 방송국에 대해서 뭐 욕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사실 그런 어떤 압박을 작용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그 지점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게 빨리 풀어지고 나은 방향으로 가게 어떤 뭐 이제 그런 선두에 설 필요는 없죠 언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단체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해라고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압력을 행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언론이 해야 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영화에는 모두 그런 언론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압력 행사를 하지 않아요. 권력에 대해서. 혹은 낡은 구조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건데 그쵸. 그 기사거리의 초점을 다르게 보고 이렇게 큰 광고판에 자극적인 멘트를 써야지만 와서 취재를 하는 게 뭔가 이미 발생하고 난 뒤에 와서 그냥 거기 앞에서 기자랍시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그냥 뭐 내가 꿈꾸는 기자는 저게 아니다. 그런 생각? 근데 그 요즘에는 선정성을 추구하는 게 방송사뿐만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유튜버라던가 그런 걸로 인기를 많이 얻기도 하고 저는 그 인스타 알고리즘에서 봤던 게 어떤 유튜버가 사이비 마을 같은 걸 발견해서 거기에 이제 그냥 혼자 카메라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막 구독자들은 엄청 좋아해요. 아, 역시 그러니까 이분이니까 이런 일을 하지. 그러니까 거의 약간 탐사보도를 표방하고 혼자 거기를 사이비 마을이 있는데 부름씨야? 자기가 거기를 뭐 이 입구도 막혀가지고 또 이 입구는 막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막 말을 하고 막 이런 거를 막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막 진짜 탐사보도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뭐 보도하듯이 영상을 만들고 구독자들은 아 이런 거는 기존 언론에서 못했던 거지 라고 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그런 반응인 거예요. 너무 두렵다. 그게 진짜 언론인 줄 알면 어떡하지?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 게 진짜 언론이고 저런 게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뭔가 그런 게 이렇게 착각? 혼동될까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지점이 희미해질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유튜버는 그 사이비 종교가 뭐 이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 마을에 방문해서 뭘 얻고 싶은 거래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조회수 아닐까요? 아하. 근데 이것도 루처럼 뭐 표방하는 건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조회수라고 하더라도 제가 조회수를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라고는 말을 안 하겠죠. 이 사이비 마을은 사회에 알려줘야 되고 이들이 뭐 여기서 어떤 걸 행하는지 그리고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갇혀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약간 그 구해줘 드라마처럼 여기 얘네가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치 않더라도 이 마을에 갇혀서 뭐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언론이 너무 정파적이고 약간 사람들의 집중을 끌만한 거를 다르게 계속해서 같은 것만 맨날 뉴스 보면 솔직히 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뭔가 이때다 싶어서 사이버 레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 다른 자극적인 거를 찾아서 뭔가 또 사적으로 방송하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론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한 틈을 타서. 이게 또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게 예전에 이제 미디어 환경이 지금처럼 디지털화되기 전에는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소식 그런 주제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그리고 뭐 정치계의 어떤 소식을 전했을 때 부당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런 어떤 대항을 하거나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언론이 더 이상 어젠다 세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제 우리끼리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막 여기서 반응이 터지고 막 여기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계속 이 얘기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어젠다 세팅을 시민들이 그전에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다면 언론이 하는 걸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점은 일단 언론 주도하에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론 입장에서 취사 선택해서 보도를 하니까 시민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문제가 가끔 외면당하거나 아예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도 못한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시민들이 자기 일상에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어떤 마주하는 문제들을 막 담론화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어젠다 세팅의 주체가 바뀌어가는 이 상황이 여론을 언론이 왜곡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그거와 동시에 진짜 큰 단점이 아까 뮤즈랑 고독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진짜 저널리즘이고 그게 진짜 정의로운 거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그 유튜버나 뭐 그런 이제 소셜미디어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사실 루이스처럼 뒷전에는 돈이 목적이지만 명분으로 계속 포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거기서 최소한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제지를 하는 어떤 선이 없다는 거잖아요. 원래 사실은 그 선의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엄청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언론에서는 그런 내러티브 저널리즘이나 탐사 보도 같은 거를 하는 게 되게 어렵다. 왜냐면은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한 2달 동안 진짜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서 막 그 사람들이랑 접촉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기사를 쓸 테니까 나한테 2달을 달라. 이러면은 데스크에서 그 시간을 안 준대요. 뭐 당연히 지금 빨리빨리 써야 될 게 많은데 그거 하나 붙잡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한국 언론은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한국 언론계가. 근데 그러면은 시간을 남아 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튜버들이 시간이 막 시간 남아돈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 정도의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지는 책임이 그냥 뭐 채널 삭제하고 또 이제 새로운 채널로 찾아오면은 끝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의 그러니까 책임감도 없으니까 그 정도의 책임감도 없고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무게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해놓고 오히려 책임을 피하기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뭐 방송국이나 뭐 신문사라는 그런 책임이 당연히 부여되는 위치가 아니니까 빠져나가기 너무 쉽죠. 그럼 우리는 영화를 통해 뭘 얻을 수 있냐? 아니 오늘 제 아빠랑 막 얘기를 하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안 보는 것 같아. 대신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더 잘 가닿는 이야기들은 뭐 영화나 뭐 웹툰이나 뭐 소설 이런 거인 것 같다. 오히려 거기에 더 크게 반응하고 많은 이제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또 영화도 잘 골라서 봐야 돼. 오늘의 두 작품처럼. 그래야 그나마 인사이트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뉴스를 사람들이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뉴스 제작자들이 그런 어떤 쉽고 좀 납작한 선택을 계속 하고 그게 또 악순환을 만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시청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나는 아직 시청자니까 좀 그런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숏폼이 너무 지금 활개를 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이 아마 더 짧고 더 간략하고 더 자극적이고 이런 걸 원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게 변하는 수순은 아니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언시생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더 이렇게 심해질 환경 속에서 그럼 어떤 뉴스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고 이 영화, 오늘 얘기한 영화 2편이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짜 약간 머리를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그런 머리를 맞아서 깔깔 웃었다고요. 관성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뉴스 스토리가 되는 게 무엇이냐, 뉴스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이냐는 사실 정답이 딱 정해진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사실 이 사회에서 진짜 뉴스 가치는 정말 이 나이트크롤러가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선정성인지도 모르고 그런 이상한 탐사 보도 사이비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사회에 따라서 뉴스 가치라는 게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 가치라는 게 정답이 없이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모두가 좀 동의할 수 있는 뉴스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성숙한 세대와 성숙한 사회일수록 그만한 퀄리티의 언론을 만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팟캐스트의 의미를 좀 중간 점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막 뜯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점도 막 찾아보고 막 반면교사 삼고 싶은 지점도 막 찾아보고 우리 일상에 막 대입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한 지금 이제 절반 가까이 달려왔는데 우리 시리즈가 뭐 두 분한테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기획한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의 속마음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질문. 저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실 하겠다고 한 게 제일 큰데 뭔가 보면 볼수록 일단 영화를 이렇게 뜯어보는 시선도 훨씬 좀 깊어지는 것 같고 옛날에는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되게 좋아했다고 했던 것 같아. 그냥 영화 좋아하지 뭐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다면 지금은 좀 더 생각할 지점이 많아지고 한 장면을 보더라도 이 장면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걸 더 생각하게 되고 이걸 혼자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제 우리 셋이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신기하던 거예요. 한 영화를 보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얘기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느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고 이거를 다 다르다는 것도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또 메시지가 여러 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획안에서 원시생 뽕 찰 수 있는 어떤 영화들? 그런 워딩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는 읽으면서 나 원시생 뽕 같은 거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보고 뭐 별로 벅차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그녀가 말했다 보고 눈물을 막 엄청 흘리고 사실 뽕이 엄청나.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이 과정이 여기서 대학원에서 배우면서 저널리즘이 어떤 거인가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저널리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관련 지어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계속 이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생각보다 저널리즘에 대해서 엄청 깊게 생각하고 정말 좀 그 가치를 정말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매주 느끼는 것 같아요. 좋다. 발견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피드백 많이 달아주세요. 네. 제발. 지나가다 발견하면 붙잡고 말씀해주셔야죠. 네, 오늘 그러면 나이트크롤러와 3빌보드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